소라야, 내가 어떻게? 엄마, 절대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날 죽이려 했어요. 세상에, 우리 사위가 연쇄 살인마였다니. 죽었다고 알았던 제 딸이 49제를 준비하던 늦은 밤 현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딸이 전하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랑한다던 사위의 진짜 얼굴, 계획된 살인과 보험금 사기, 그리고 67세 어머니와 30세 딸의 목숨을 건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선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67세가 된 지금도 교장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김치통 하나, 반찬 2가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 한 팩.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휑했죠. 예전 같으면 남편이 여보, 아침 뭐 먹지? 하며 부엌을 기웃거렸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선희는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도 자꾸만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봤죠. 남편 자리, 그리고 딸 소라의 자리. 둘 다 이제는 영영 채워지지 않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선희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요즘 유일한 일과였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벌써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선생님, 어제 읽어주신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퇴 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은 뭘 읽어줄까? 선희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둘러앉았어요.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선희의 모습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여전히 느껴졌죠. 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도중에도 선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다룬 이야기가 나올 때면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선희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처였죠.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도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기계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혼자 먹을 분량만큼 늘 비슷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후 시간을 보내던 선희는 문득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라의 제삿날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소라야, 벌써 49일이 다 되어간다.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 박소라는 불과 2달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위 한도윤이 전화로 울먹이며 전해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모님, 소라가 화재 사고로. 그 순간 선희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선희는 소라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자책의 시간이 시작됐죠. 소라야, 엄마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내가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선희는 소라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아픈 딸을 업고 병원에 뛰어간 일, 대학 입학식 때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던 모습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선희에게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라의 죽음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위 도윤의 설명도 어딘가 어색했고 화재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사위도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밤이 깊어가자 선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긴 하루가 지나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용한 은퇴 생활, 그 속에서도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아이들한테 책 읽어줘야지. 선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선희는 소라의 49제를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딸이 좋아했던 꽃들도 미리 주문해뒀죠. 마음은 무겁지만 마지막으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온통 소라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구나. 49제가 끝나면 소라와의 인연도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그동안 딸을 떠나보낸 슬픔에 젖어 지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때쯤 선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부터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20분,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의아했죠. 누구세요? 문 앞에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웃집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선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엄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선희는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초점이 없어 보이는 눈동자.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딸 소라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소라야, 내가 어떻게...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져보니 차갑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죠.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선희는 얼른 딸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소파에 앉힌 후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소라의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보였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낸 것 같은 모습이었죠. 소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도윤이가 내가 화재로... 엄마,
소라가 급하게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절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선희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도윤이가,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도윤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고 소라를 극진히 아끼는 남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아시는 그 사람은 가면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과 연락하는 걸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선희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설마 그런 일을? 엄마,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소라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팔목의 상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도윤이가 저를 지하실에 가둬놨을 때 생긴 거예요.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후에 며칠씩 가둬두곤 했어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의 팔목에 있는 상처들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생긴 것 같았어요. 그제야 소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럼 화재는? 가짜예요. 도윤이가 다른 시체를 가져다가 저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소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랑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한 거예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는 도윤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고 금액이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엄마,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선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위의 모습과 딸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딸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넌 어떻게 도망쳤니? 그날 밤 도윤이가 저를 의식 잃게 만든 후에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간신히 도망쳤어요.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선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도윤이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작은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49제는 취소해야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죠. 선희는 딸과 함께 보낸 첫날 밤 이후 며칠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라는 낮에는 작은 다락방에 숨어 지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나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매 순간이 조마조마했죠. 혹시라도 누군가 딸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챌까봐 선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선희가 문을 열어보니 사위 한도윤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소라 49제가 내일인데 미리 꽃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와 소라의 영정 앞에 국화를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치를 떨었죠. 저 눈물이 다 연기라니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을 꾸밀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소라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도윤의 목소리는 진짜로 슬픔에 잠긴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선희는 이제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윤아, 고생이 많구나. 너도 많이 힘들겠지? 장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소라가 너무 그리워서. 도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소라 생각만 나거든요.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일들,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던 꿈들,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딸을 죽이려 했던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싶었죠.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뵙겠습니다. 소라가 없어도 저는 여전히 장모님의 사위니까요. 선희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더 자주 온다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혹시 자신도 의심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일도 바쁠 텐데. 도윤은 1시간 정도 더 머물며 소라에 대한 추억담을 늘어놓았어요.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까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리워하는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죠. 소라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일찍 떠날 줄 알았다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줄 걸 그랬어요. 선희는 들을수록 역겨웠지만 꾹 참고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그래, 소라는 정말 착한 아이였지 같은 맞장구도 쳐주며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악마 같은 놈이라며 이를 갈고 있었죠. 도윤이 떠난 후 선희는 급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소라는 창문 틈으로 몰래 내려다보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정말 소름 끼쳐요. 다 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라야,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보험 가입 증서, 그리고 도윤이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까지. 선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보험 가입 증서네. 금액이 5억 원이라고? 선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왜 이렇게 큰 보험을 들어? 결혼하고 딱 2달 후에 가입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 계획이었던 거죠.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니? 선희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의사예요. 김재민이라고. 도윤이 대학교 동기래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상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소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진단서 보세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증상 없었거든요. 선희는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소라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었죠. 중증 우울증에 자해 경향까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아마 제가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소라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 몰래 찍은 거예요. 사진에는 지하실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침대 하나와 화장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수많은 약병들. 마치 감옥 같은 모습이었죠. 여기서 몇 주 동안 갇혀 지냈어요.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소라는 팔을 걷어 올리며 주사 자국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국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선희는 딸의 팔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라야, 그런 고생을 혼자서.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가 워낙 교묘하게 숨겼거든요. 소라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도윤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사위가 어떤 악마였던 걸까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속으로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였어요. 소라의 증거들을 본 후 선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런 큰 사건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나갔어요.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소라 생각뿐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책 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받았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49제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다 준비했다. 내가 오는 시간은 언제니? 오후 2시쯤 갈게요. 그런데 장모님,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선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도윤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요즘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고맙구나. 조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어요. 소라에게 도윤이 오후에 온다는 걸 알려줘야 했거든요. 소라야, 큰일이야. 도윤이가 오후 2시에 온대. 소라는 창백해지며 다락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엄마, 그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요? 전화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글쎄,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 이상한 일 없었냐고 물어보더라. 선희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들킨 걸까? 일단 더 조심해야 해요. 오늘 49제가 끝나면 그 사람이 의심을 풀 수도 있어요. 오후 2시 정각,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왔죠. 장모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 김재민 의사입니다. 소라 치료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선희는 순간 얼음이 된 것 같았어요. 바로 소라가 말했던 그 공범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가 많이 아팠나 보네요. 김재민은 정중하게 절하며 말했어요. 네, 소라 씨가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49제가 시작되었어요. 도윤과 김재민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추도사도 낭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소라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희는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소라 씨 일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혹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선희는 긴장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도 도윤이한테 들은 게 전부예요.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가 났다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라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너무 심하게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요. 김재민도 거들었어요. 네, 그래서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죠. 다행히 소라 씨 치과 기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거든요. 치아까지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장모님,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소라 일로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도윤은 말끝을 흐렸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선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왜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김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소라 씨가 죽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이상한 행동이요? 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김재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피해망상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혹시 소라가 장모님한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나 해서요. 저를 의심한다든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든지. 선희는 두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소라가 살아있다면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떠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다만 선희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는 가끔 했어요. 신혼인데도 도윤이가 너무 바빠서 외롭다고.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소라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돼요. 그래도 내가 소라를 많이 사랑한 건 알고 있어. 소라도 그걸 알았을 거야. 김재민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장모님, 오늘 49제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도윤도 함께 일어나며 말했어요. 장모님, 앞으로도 자주 뵙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특히 도윤의 마지막 말이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급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소라에게 모든 걸 전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김재민이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를 치료했던 의사라면서 엄마 반응을 살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소라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49제가 끝난 다음 날 선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도윤과 김재민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으니 먼저 행동에 나서야 했죠.
소라야, 엄마가 직접 나서 볼게.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 엄마, 너무 위험해요.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가 뭘 하려는지 들어보렴. 선희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소라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김재민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버거울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소라의 말이 맞았어요. 선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경험이 많고 신뢰할 만한 곳을 골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희는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 이강수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희는 처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을 죽이려 했어요. 이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차분하게 들어줬어요. 선희는 소라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이강수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선희는 소라가 준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강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네요.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강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단 제가 이 한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희는 탐정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도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장모님, 어디 다녀오세요? 1시간째 기다렸어요. 응? 마트에 다녀왔는데. 선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어요. 도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혹시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는 데 있어요? 아니, 별로 갈 데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도윤은 선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냥요. 장모님이 요즘 조금 달라 보이셔서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선희는 식은땀이 났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라 없으니까 기운도 없고. 그렇군요. 도윤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런데 장모님, 혹시 누가 저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상한 질문이라니? 예를 들어 제 직장이나 소라와의 관계 같은 걸 캐묻는 사람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희는 도윤이 탐정 사무소 방문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 못 만났는데요. 다행이네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도윤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장모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윤이 떠난 후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특히 마지막에 어깨에 손을 올릴 때의 악력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협박이었죠. 소라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딸도 크게 놀랐어요. 엄마, 그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도 이제 탐정한테 맡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틀 후 이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강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도윤, 이 사람은 진짜 연쇄살인마예요.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연쇄살인마라니. 네,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2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첫 번째는 3년 전 여자친구였고, 두 번째는 2년 전 약혼자였어요. 이강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두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몰랐던 거예요? 워낙 교묘하게 꾸몄거든요. 첫 번째는 등산사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위장했어요. 그리고 매번 다른 지역에서 일을 벌였고요. 선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딸이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재민이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강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가짜 진단서 작성, 시체 신원 조작, 보험금 나눠먹기까지. 완전한 공범이에요.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강수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도윤 집에 몰래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딸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집 구조도 알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아니까요. 선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도윤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소라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소라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집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모녀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도윤이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탐정을 통해 확인한 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소라야, 정말 위험할 텐데 괜찮겠니? 엄마,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탐정 이강수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후 선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연쇄살인마와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에만 휩쓸려 있을 시간이 없었죠. 엄마, 탐정 아저씨가 도윤이 출장 일정을 확인했대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흘간 부산에 간다고 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구나. 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도윤이 집에 보안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거든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혹시 우리를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했던 일일 수도 있어. 워낙 조심스러운 놈이니까.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소라야, 무서우면 엄마 혼자 들어갈게. 안 돼요. 제가 도와야 해요. 집 구조도 저만 알고 금고 위치도 정확히 아니까요. 목요일 밤 10시 모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탐정 이강수도 함께 왔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죠. 소라 씨,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셔도 돼요. 이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예전에 몰래 복사해뒀던 열쇠로 대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새로 설치된 보안 센서가 빨간불을 깜빡였어요. 어떻게 하지? 선희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30초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소라는 재빨리 숫자를 눌렀어요. 다행히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죠.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소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며 선희와 이강수를 안내했습니다. 저기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도윤이가 중요한 서류들을 다 거기에 보관해요. 서재 문을 열자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소라는 도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몰래 본 적이 있다며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소라가 당황했습니다. 다른 번호일 수도 있어. 천천히 생각해 보렴. 선희가 딸을 다독였어요. 이강수가 전문 도구를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은행 통장, 그리고 여러 여자들의 사진까지.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이강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젊은 여자들이네요. 선희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예쁜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각자의 이름과 정보가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타겟 리스트 같은데요. 이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소라도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전 피해자들일 거예요. 이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연쇄 범죄네요. 선희는 서류들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시체 처리 업체? 이강수가 그 문서를 받아들더니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가짜 시체를 만드는 업체네요. 실제로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그럼 그 화재 때 탄 시체도 네, 가짜였을 거예요. 아마 무연고자 시체를 구해서 소라 씨로 위장한 것 같네요.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였죠.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에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출장 일정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선희가 떨며 물었어요. 이강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일단 숨어야 해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나요? 네, 부엌 쪽으로 나가면 돼요. 소라가 앞장서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곧 불이 켜졌죠. 누구야? 도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누가 들어왔어?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에서 금고가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젠장, 누군가 금고를 뒤졌어.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강수는 뒷문 열쇠를 돌리려 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오래된 자물쇠라 뻑뻑했거든요. 빨리요. 선희가 조급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 불이 켜졌어요. 도윤이 부엌 입구에 서서 세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죠.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어요. 소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역시 살아있었구나. 소라는 어머니 뒤로 숨으며 떨었어요. 도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지? 도윤이 이강수를 향해 골프채를 겨누며 물었어요. 저는 탐정입니다. 한도윤 씨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강수가 용기를 내며 대답했어요.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범죄 행위?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거짓말. 도윤이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신고했다면 왜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도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선희는 딸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아, 진정하렴. 우리가 얘기해보자. 장모님도 공범이었군요. 딸이 살아있는 걸 알면서 49제까지 치렀다니. 도윤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순간 도윤이 선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강수가 재빨리 의자를 던져서 막았죠. 지금이에요. 뛰세요. 세 사람은 뒷문을 박차고 나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도윤의 집에서 간신히 도망친 선희와 소라, 그리고 탐정 이강수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피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이 거칠었고 손이 떨렸어요. 특히 소라는 도윤과 직접 마주친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아요? 이강수가 소라에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도윤이가 우리를 봤는데.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집으로는 못 가겠어. 이강수는 가방에서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확보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선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보험 사기 증거, 가짜 시체 제작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김재민에게도 연락했을 거고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새벽 2시, 세 사람은 강남경찰서를 찾았어요. 당직 경찰관은 처음에 이들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이강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죠.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수사팀장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수사팀장 박형준 경위가 급히 나왔어요. 이강수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강수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박형준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네, 팀장님.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한도윤은 연쇄살인범이 맞습니다. 박형준은 선희와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선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셔야 해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체포할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일단 더 조사가 필요해요. 특히 김재민이라는 의사와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때 갑자기 박형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형준이 말했어요. 한도윤이 방금 자수했습니다. 자수요?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랐어요. 네, 자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오고 있어요. 아마 10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선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수를 하는 거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도윤 같은 놈이 그냥 포기할 리 없어요. 얼마 후 도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변호사를 대동한 채였죠. 예전에 그 온화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모님 소라야. 도윤이 마치 평상시처럼 인사했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소라는 어머니 뒤로 숨으며 떨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조사실에서 도윤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자수한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형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진실이라니요? 소라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심한 조현병이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겼어요.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김재민 선생님이 직접 진단하셨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소라가 소리쳤어요. 그건 가짜 진단서라고요. 소라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자해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킨 거야. 도윤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일 소라 씨가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고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본 증거들은 뭐예요? 보험금이며 가짜 시체 업체며. 장모님, 그건 소라가 조작한 거예요. 도윤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현병 환자들이 종종 정교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세요. 김재민도 함께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소라 씨는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였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어머니까지 자신의 망상에 끌어들였죠. 이강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봤어요. 탐정님도 속으신 거예요. 도윤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현병 환자의 정교한 거짓말의 말입니다. 박형준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도윤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전문의 소견서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그럼 금고에 있던 다른 여성들 사진은 뭡니까? 이강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 그건. 도윤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제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에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거죠. 별로 자랑스런 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뒤바뀌고 있었어요. 도윤은 사랑하는 아내의 정신병을 치료하려던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고 소라는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가 되었죠. 소라 씨는 즉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김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더 늦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소라가 제 집에서 한 말들을 녹음했거든요. 스피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이를 죽여야 해.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선희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녹음된 소라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선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라를 바라보니 딸의 눈빛에서 분명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죠. 엄마, 저 목소리 가짜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야, 내가 직접 한 말인데 왜 부정하니? 그때 이강수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도윤의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한도윤 씨, 당신이 소라 씨 치료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면서 왜 장모님께는 화재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강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그건 장모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강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도 녹음한 게 있거든요.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도 시체 바꿔치기 성공했어. 보험금은 전부 내 거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언제 녹음한 거지? 어젯밤 당신 집에서요. 소라 씨가 미리 녹음기를 설치해뒀거든요. 이강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박형준 경위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도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럼 시체 바꿔치기가 뭔 뜻이에요? 선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우리 소라를 죽이려고 한 거 맞잖아. 김재민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강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재민 의사의 과거 진료 기록을 조사했는데 가짜 진단서를 여러 번 작성한 전력이 있어요. 뭐라고? 박형준이 김재민을 노려봤어요. 김재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냥 돈 때문에. 재민아. 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입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재민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도윤이가 시킨 거예요. 가짜 진단서 만들어주고 보험금 나누기로 했어요. 이 자식이. 도윤이 김재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았어요. 김재민은 계속 고백했어요. 소라 씨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2명 더 있었어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희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딸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이었던 거였죠. 소라야, 엄마가 미안하다. 선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소라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도윤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소라가 정신병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박형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도윤, 김재민,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악독한 본성이 드러났죠.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무기징역, 김재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무너져 내렸죠. 선희와 소라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마을 중심가에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3번째 삶이라는 이름이 걸렸어요. 첫 번째 삶은 각자 혼자였던 시간, 2번째 삶은 도윤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 그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3번째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엄마, 이 꽃 어떤 것 같아요? 소라가 활짝 핀 해바라기를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정말 예쁘다. 너처럼 밝고 건강해 보여. 선희는 딸의 밝은 모습에 흐뭇했어요. 꽃집을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선희의 따뜻한 인품과 소라의 밝은 성격 때문이었죠. 선생님, 오늘 꽃 정말 이뻐요.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정성껏 관리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소라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소라야, 후회하지 않니? 힘들게 싸운 건 말이야. 아니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소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가 포기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을 거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들의 용기가 더 많은 피해를 막았던 거였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서로 지켜주면서. 네, 엄마.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어요. 해바라기, 장미, 카네이션. 온갖 꽃들이 향기를 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곁에서 소라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두 사람의 긴 악몽은 끝났고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